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검사의 종류의 성격 검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미네소타 다면 성격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멀티패시픽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그래서 MMPI라고 보통 부르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MMPI. 이 MMPI는 그 성격 검사 중에서 가장 문항이 많습니다. 거의 5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인의 태도, 정서적 반응, 신체적, 심리적 증상, 과거 경험 등을 알아보는 5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격 검사예요. 10개의 임상적 척도와 3개의 타당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적 척도는 보통 임상심리학에서 그 내담자의 그 성격 검사를 통해서 임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성격 특성이 다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기증, 우울증, 히스테리, 정신병리적 결함,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정신쇠약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그리고 사회내향성, 외향성, 이렇게 10가지의 임상적 척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개개인들의 성격 특성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타당도 척도에는 이 검사가 얼만큼 솔직하게 제대로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피검사자의 허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어떤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면 그런 허위가 앞뒤 문항으로 체크가 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내가 체크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성격 특성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솔직하게 응답을 안 하면 앞뒤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응답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피검사자의 허위와 관련된 내용이고, 부주의, 뭐 그렇게 혹시 또 잘못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일부러 방어적인 회피하는 그런 측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3가지의 타당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들이 환자의 성격 장애나 정신적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런 성격 검사, 여러분들이 뭐 MBTI나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성격을 파악하는 검사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검사들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심층적인 성격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성격 검사를 한 번은 이 MMPI를 학교 다닐 때, 재학 중일 때 받아보시면 자기 자신을 정확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특성에서 조금 일반적인 성향과는 좀 달리 특별히 이렇게 높게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는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특성이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PI를 가급적이면 꼭 받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학교 재학 중일 때는 모르겠지만 그 보통 무료로 우리가 학생 상담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외부에 나가면 이것도 아마 5만 원 이상의 성격
그 검사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PI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이는 성격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만든 것으로 MMPI와 비슷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상인의 성격 특성을 더 많이 측정하고 있다. 정상인의 성격 특성을. 그러니까 문제 진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CPI가 정상인의 성격 특성을 더 많이 측정한다. 이 검사도 받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지배성, 사교성, 자기수용성, 책임감, 사회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 그게 바로 이제 MBTI라고 하는 검사죠.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이 MBTI 검사는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MBTI 검사는 융의 심리 유형론에 근거해서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해서 그 유형이 어디에 내가 해당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차원에서 외향성과 내향성, 감각과 직관적, 또 사고, 감정, 그리고 판단과 인식, 이 4가지 차원에서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가 이 조합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외향성이면서 감각적이고 사고 지향적이고 판단 중심적이다 그러면 ESTJ라는 유형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외향성이면서 직관적이고 TJ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조합이 돼서 그 유형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차원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장면이나 상담 장면, 산업 장면, 그다음에 팀빌딩 할 때, 의사소통 훈련을 할 때, 갈등 관리에서 문제 해결 훈련, 그런 영역에서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이용 가능한 성격 유형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의 5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빅5다라고 일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빅5. 이 성격의 5요인 이론에 근거해서 빅5라는 부분이 그 직장에서 특히 많이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성격 특성을 잘 분류해주는 5개의 성격 요인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격의 5요인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 최근에 이 한 개의 요인이 더 포함돼서 6요인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6요인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지금 캐나다의 캘거리 대학의 심리학과에 이제 재직 중인 이기범 교수라는 친구가 그 6요인 이론을 주장했어요. 이 5요인 이론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 더 필수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을 추가했죠. 그래서 이 5요인 이론이 보통 이제 직무 수행을 잘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주장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쪽에서 바로 이 5요인 이론을 많이 활용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어니스티라고 하는 정직성이라는 부분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한 또 요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인은 바로 정서적 민감성,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이렇게 5가지 요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어니스티라고 하는 정직성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H팩터의 심리학이라는 또 책도
우리 한글 서적으로 출판돼서 나와 있는 게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정서적 민감성이라는 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긴장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이 정서적 민감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외향성은 이제 사교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향.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조직 생활하는데 외향성이 좀 있는 곳이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고 도전적인 성향이다. 이 개방성도 조직 생활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호감성은 뭐 협조적이고 관대하고 인내심이 많은 성향이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성실성은 이건 당연히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향이다 라고 해서 이 5가지 요인이 이 직무 수행을 특히 조직 생활을 잘 예측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우리가 이제 입사할 때 보통 인성검사할 때는 이 5요인 이론의 바탕에서 5가지 요소는 꼭 포함을 시켜서 인성검사를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다른 특성들도 측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이 알려진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성격 검사는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산업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검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투사적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산업심리학 장면에서는 그리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투사검사라는 건 이제 무의식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검사자에게 모호한 자극을 제시해서 피검사자로 하여금 자극에 반응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 반응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무슨 이렇게 만화 같은 거를 보여주고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니면은 또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묘사해 보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그림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TAT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로시아 검사 같은 경우는 잉크 반점 그림이죠. 이렇게 물감을 막 여러 색깔을 해가지고 반으로 붙였다가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쫙 펼치면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그림이 나오겠죠. 좌우 대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림에서 본 것을 여기서 뭐가 보이는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걸 기술하도록 하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숨은 동기, 욕구, 갈등, 정서적 상태 등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수준의 간부직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요. 임상적 장면에서 더 오히려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처럼 보이는지 그 그림이에요. 무엇처럼 보이는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니까 그 부분 어느 부분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는지 검사자도 그렇게 보이도록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채점은. 그래서 검사자가 훈련을 받은 검사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TAT, 주제통각 검사라고 하는 Semantic of Perception 테스트다라고 해서 20개의 애매한 그림,
확실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2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상황의 그림인지,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되는지, 어떤 장면이 다음에 연출될 것 같은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해보는 그런 검사가 바로 주제통각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임상적 장면에서 많이 활용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검사에서의 최근 이슈라고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검사에서 사용하는 질문의 형태가 점점 발전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객관식 선다형 검사 문항은 정답이 하나만 존재하죠. 사실은. 그죠? 하지만 실생활에서의 많은 문제들은 오직 하나의 정답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상황 판단 검사 같은 것들이에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거를 선택하든 간에 그 선택된 그 내용이 그 기업에서, 그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문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검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다. 상황 판단 검사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단지 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답이 다른 답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적절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성에 근거해서 피검사자가 여러 가능한 대안들을 하는 방식의 검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죠? 여러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의 검사. 이를 상황 판단 검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황 판단 검사가 이제 실제 많은 조직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지능 얘기할 때 스턴버그가 얘기했던 지능의 3원 이론이 있었죠. 거기서 얘기하는 실용지능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모여가지고 집합하는 그런 지필 검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우리가 비대면을 해야 되는 작년 같은 경우부터 그런 검사들,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 검사 방식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참 좋은 측면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 보안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컴퓨터 검사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결국은 집합해서 모아놓고 컴퓨터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이 보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검사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 그리고 검사 실시에 대한 감독, 그죠? 응답자가 검사자 없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많은 조직들은 검사자가 있는 곳에서 앱을 통해 검사 받을 경우에만 그 결과를 인정할 것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는 검사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측정 방식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연구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심리학을 우리가 전공하고
검사를 또 많이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검사가 이제 지니고 있는 가치, 지금 현재도 많은 검사가 지금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 그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러한 검사 제작과 검사 실시와 운용, 뭐 이 검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실제 신입사원 채용에도 그렇죠, 승진에도 그렇죠, 역량 평가하는 것도 다 결국은 이런 검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많이 점점 더 활용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검사들이 점점 더 확대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심리검사라는 게 절대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심리검사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는 항상 참고 자료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와 검사를 했을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에 사실은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검사가 아니라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존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건 사실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땐 그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객관적인 어떤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심리 검사가 가치를 좀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특히 형편없고 질이 나쁜 것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좋은 검사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사를 잘못 적합하지 않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리검사가 만능은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용할 때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점에서 심리검사들이 직무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검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검사라는 것은 바로 예측 변인으로서 직무 수행에 관해 중간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예측력을 지닌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심리검사가 다른 예측 변인들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검사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검사의 예측력 또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죠. 직무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연구도 계속 수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및 조직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연구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검사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또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은 예측 변인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보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선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진도 나갈 부분이 바로 선발 의사 결정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그 선발 원리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좀 그 지난 시간까지
선발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산업심리학에서 특히 이 부분 선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든 간에 어떤 예측 변인을 사용했든 간에 결국은 선발 의사결정이 아주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어디까지 뽑고 어디까지 떨어뜨릴 것이냐, 어느 기준선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선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뽑고 어디까지 떨어뜨리냐는 사실은 해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해에는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선발 의사결정에 그 기준선을 잡아놓은 기준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뽑는 우리가 인원은 정해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뽑을 수가 없어서 떨어뜨려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우수한 사람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해에는 우수하지 않은데도 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해마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무조건 해마다 이런 의사결정의 기준선들을 딱 못 박아놓고 무조건 이만한 정도의 사람은 뽑고 이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뜨리고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전부 다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숫자만큼 우리가 채용하겠다는 숫자만큼 다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채용하겠다라는 숫자보다 더 뽑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해마다 다르니까 하여튼 기업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런 선발 의사결정하는 문제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선발 과정에서 볼 때. 이 선발 의사결정이라는 건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발은 채워져야 할 직무보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이 더 많을 때 의미가 있죠. 그 중에서 골라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선발은 이용 가능한 지원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선택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뽑는다라는 의미죠. 뽑는다. 100명 중에 10명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어떤 지원자가 그 직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그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인사선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사선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 개인의 그 개인적인 특성 또 그다음에 개인차를 고려해서 주어진 직무 요건에 가장 적합한 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자를 거부하여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 경우를 직무 중심적이다라고 하니까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는 뽑고 누구는 떨어뜨리고 한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일정 조건을 구비하여 선발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것을 인사 배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람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건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앞으로의 행동을 예언하는, 예측하는 것이라면 특정인에 대한 가용한 정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했을 때 그 직무를 부여받은 개개인의 직무 수행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사선발의 이론적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선발 의사결정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직무 수행을 잘 할 것이다. 성과를 높이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선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성해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항상 모든 그 선발의 기본이 되는 건 직무 분석이겠죠. 직무. 우리가 직무 분석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중거 변인을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거 변인. 중거 변인은 이제 어떤 결과 변인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결과 변인들을 예언할 수 있는 예언 변인을 또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중거 변인을 측정하는 거. 성과 측정도 이제 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언 변인을 측정하는 거는 결국은 선발 도구들이 개발되어져서 예언 변인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 변인과 중거 변인, 중거 간의 관계, 그리고 예언 변인의 유용성, 그 예언 변인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부분을 평가해야 돼요. 선발 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뭐 선발을 하는 게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만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매년 해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매년 해마다 어떤 예측 변인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선발했을 때, 그때 잘 그 예언 변인을 통해서 뽑혀진 사람들이 정말 직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더라 하는 것들을 계속 측정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유용한 선발 도구들인지 예언 변인인지를 계속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수행 내용을 보면 직무 분석은 뭐 항상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에 기본이 되는 분석이 이제 바로 직무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직무 분석이 일단 잘 되어야만, 그죠?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공석의 직무에 필요한 KSA, Knowledge, Ability, 뭐 스킬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죠. 직무 수행 준거를 결정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직무 수행 예측에 유용한 예언 변인의 개념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바로 준거, 예언 변인을 선정하는 거예요. 직무 분석의 근거에서 직무 성공에 준거를 또 선정하겠죠. 그리고 예언 변인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거 변인, 예언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준거 변인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냐 하는 부분을 잘 결정해야겠죠. 예언 변인에서의 수행과 준거에서의 수행이 측정되어져야 되고요. 예언 변인에 대한 측정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행을 측정하는 방법이겠죠. 현재 종업원의 수행 측정 후 예언 변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언 변인과 준거 변인 간의 관계를 또 파악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겠죠. 특히 타당도의 핵심이라는 건 뭐예요? 타당도. 우리가 재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재고 있느냐. 그죠? 예언 변인이 직무 수행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예측하는 것을 잘 결정하는 일. 타당도라는 것은 예언 변인과 준거 변인 간의 상관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예언 변인을 활용해서 뽑았는데 그 뽑아놓은 사람이 어떤 그 직무 수행을
얼만큼 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언변인에서 사용했던 어떤 그 측정된 값과 직무 수행에서 올린 성과, 거둔 성과의 측정치를 가지고 상관을 내보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예언변인의 유용성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예언변인과 증거변인과의 상관이 높으면 예언변인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관이 낮으면 유용성이 없으므로 다른 예언변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동일한 어떤 그 선발 도구를 꼭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느 해에 해봤더니 선발 도구로 활용된 것 중에 이게 타당도가 떨어지더라. 상관이 낮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건 빼야 돼요. 또 새로운 예언변인을 또 찾아서 그걸 또 선발 도구화해서 선발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선발 체계의 효용성을 계속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 평가가 필요한 거죠. 어느 한 해만 하고 그것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입사원 뽑고 또 신입사원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 일에서의 어떤 수행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지원자 집단이 바뀌고 직무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예언변인의 타당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여러 가지 고용 환경, 조건에 따라서 예언변인과 증거변인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해서 1, 2년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렇게 해서 신입사원 뽑고 그 사람들이 기존 이제 조직에 들어와서 일하는 어떤 성과들이 계속 쌓여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계속해야 될 예언변인과 이건 예언변인의 타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빼고 다른 새로운 예언변인을 찾아서 또 선발 도구로 활용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선발 도구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결국 합격 점수라는 걸 결정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합격 점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원자들의 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통과 합격 점수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 어디까지는 합격을 시키고 어디서부터는 떨어뜨리는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합격 점수를 패싱 스코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점수 이상의 지원자는 합격, 미만은 탈락을 기준 그 선에 의해서 구분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 점수를 결정하기 위해선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학부에서 통계학 공부할 때 상관계수까지 배우고 회귀 분석을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도 못하기도 하는데 아마 나가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이 회귀 분석까지 진도가 나가는 건.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측정치들이 그 보통 우리가 쭉 평균선을 쭉 그어놓고 그 점수에 그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점수들이 쭉 모여들어서 이제 회귀하게 되는 리그레션이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측정치가 있으면 그 측정치를 우리가
이렇게 측정치들이 이렇게 쭉 퍼져 있으면, 그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회귀하느냐,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상관계수를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높은 경우는 이렇게 측정치들이 이 선에 거의 회귀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의 공식을 보면 상관계수를 제곱하는 것들이 제곱근이 꼭 들어갑니다. 그 공식 안에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공식이 회귀 분석에 바로 또 활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서의 공식을 보면, 그래서 이 예언변인 점수에 기초하여 증거 수행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통계학 책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언변인을 통해 다른 증거변인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측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의 그 변인을 갖고 할 때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그러고, 그 예언 변인들이 여러 개일 경우에 중다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에요. 단순 회귀 분석. 하나의 독립 변인으로부터 종속 변인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독립 변인은 x, 이 x 값이죠. b는 상수예요. 그죠? 그리고 a가 상수고 b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를 얘기하는 베타계수라고도 하고요. 회귀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a는 수학적 상수입니다. 요거는 그 정해지죠. 그리고 이 x값이 계속 변하면서 이 x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y의 종속변인의 값이 산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 회귀 분석의 공식이에요. 개인의 예언변인 점수고 예측된 중거 점수가 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귀선을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측변인과 중거변인의 짝으로 이루어진 점들 사이에 거리를 최소화하는 수학적 절차에 의해서 a와 b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죠? 이런 x의 값들이 결국은 y의 값을 결정 지어주니까 x의 값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 회귀되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회귀 분석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요 단순 회귀 분석의 산출 예제예요. 100명의 종업원에 대해서 직무 수행에 대한 상사의 평정을 증거로 하고 예측 변인을 지능검사 점수라고 하자. 지능검사 실시 후에 수행평가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려고 할 때 다음에 회계의 방정식이 도출될 수 있다. 1하고 0.5는 정해진 값이에요. 이 x라는 게 바로 각각 개인들이 지능검사를 통해서 획득한 점수가 되겠죠. 그 지능검사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y, 예측된 중거 점수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 회귀 분석의 방정식이 회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거.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 바로 이런 게 하나의 예측변을 가지고 증거를 예측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에요. 반면에 중다 회귀 분석은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예언 변인이 2개 이상이에요. x1, x2에서 xn. 몇 개까지가 되는지는 또 예언 변인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 b의
B라는 것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수학적 상수, 회귀계수라는 겁니다. 회귀계수는 통계 분석을 하면 다 나중에 나와요. 베타 값으로. 그리고 개인의 예언변인 점수들을 또 하나의 이제 예언변인 그 선발 검사나 뭐 선발 도구에 의해서 측정된 값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가지를 사용했으면 두 개가 결정됐고, 세 가지는 B3까지 해서 X3까지 해서 세 개의 값이 나오고, 그것들을 다 곱해서 더해준 값이 증거 점수가 되는 겁니다. 총점이 되는 거죠. 예언 절차는 단순 회귀에서의 절차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단순 회귀 분석에 그 예언 변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출 예를 보면 두 개의 검사를 받았어요. 직무적성 검사와 중국어 시험. 이게 바로 들어가는 거죠. 직무적성 검사 점수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어 점수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앞에 있는 이 0.4, 0.5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요거에 B에 해당되는 거죠. 회계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수학적 상수들이에요. 이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0.4 어떻게 보면 40%의 비중이고 중국어 점수가 50%의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방정식이 결정되면 60점을 받고 직무적성 검사에서 중국어 시험에서 70점을 받았다면, 그죠? 직무수행 평정 점수는 61점이 된다. 이거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기업의 직무수행 기준 점수가 55점이라면 55점이 기준 점수였다면 이 사람은 채용이 되는 거죠.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평정 점수가 결정되니까. 물론 이거 외에도 또 뭐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선발 결정, 합격 점수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